이끄다는 끝없는 미로 어서와요 기묘한 유랑 극단 여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다 피아노가 울리고 바이올린이 시간을 병에 담아두지 차가운 공기가 싫어 살짝만 연 창으로 막 뱉어낸 희뿌연 연기가 빠져나가 이내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보며 해주는 어두운 하늘 위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누군가를 향해 입버릇처럼 매일같이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모르는 말을 중얼거렸다. 이유 없이 흐르던 때 내 안에 고인 그 깊은 파도 지금도 날 집어삼키네 그때의 나는 그녀는 존엄사를 갈망했고 머지않아 그것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누구든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남은 시간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원없이 보내다 그들 안에서 생을 마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게 당장 자신에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가족은 그렇게 되길 바라며 매일같이 그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길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건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행운에는 반드시 그의 수반하는 불운도 따르기 마련이라고 믿었기에 그런 것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애원하다시피 하며 빌었다. 그 속삭임에 갇혔네 그 순간을 닫아두었네 혜주는 한창 꽃다운 나이 26에 결혼해 이듬해 바로 딸 희연이와 3년 터울로 아들 희우를 낳고 근 20년을 아내로 엄마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40을 훌쩍 넘어 중반에 다다라 있었다. 벽 속에 갇힌 그녀는 40에 접어들면서부터 문득 괜스레 불안에 휩싸이곤 했다. 그건 넉넉치 않은 형편으로 궁상스럽게 버티며 억지로 살아가는 현재와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에 조기 갱년기까지 더해져서 오는 일종의 합병증 증상 같은 것이었다. 이유 없이 흐르던 때 혜주는 소위 말하는 기구한 팔자와는 좀 먼 감은 있다 해도 그건 못지않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생을 멸시와 조롱, 궁핍해오는 불운한 삶으로 자조적이고 자괴감에 찌들어 살아왔다. 그런 삶에서도 아주 가끔 어쩌다 찾아온 행운은 있었다 해도 곧장 시기탱천한 불행이라는 것이 따라붙어 해방이라도 놓는 것인지 상황을 다시 거기서 거기로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그저 헛헛한 공허함만을 남겨줄 뿐이었고 그런 것들은 켜켜이 쌓이자 을의 행운과 불운은 한 끗 차이로 부질없다 입버릇처럼 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신우는 모순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큰 행운이 와주길 바라고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또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아니 오기는 할 건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에 지친 그녀는 끝내 좌절하고 무기력함에 빠져들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삶에 대한 흥미도 의지도 의욕도 잃은 채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하루살이처럼 살아왔었다. 그런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직접적으로 별다른 계기 없이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건 좁은 우물 안에서 진정의 부재와 시가의 외면으로 오로지 그녀 혼자 육아와 가사를 도맡느라 시간적인 여유도 남편 혼자 벌어야 했기에 금전적 여유도 없이 현실에 부딪히며 좁디 좁은 시야와 생각에 갇혀 살다가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자 좀 느지막하지만 그제야 진작에 발달되어 있던 미디어를 활용하여 앉은 자리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도 모르게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두루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했고 그중 가장 내리에 영향을 끼쳤던 건 평범한 일상 속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슈들로 무수히 살아왔던 과거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에서도 얼마든지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자 제자리더라도 큰 불운과 큰 탈이 비껴나가며 살아오고 살아갈 그 삶 자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인생이 삶이 아래로 거세게 흐르는 물이고 인간이 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뗏목을 타고 떠다니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안간힘을 쓰기보단 부디 행운이 아이들과 남편의 뗏목을 보호하고 지켜주길 바라며 그 뒤로 따라올 부르는 오로지 자신 혼자 붙잡아 뗏목에 꽁꽁 묶어서라도 같이 끌고 흘러가는 대로 가며 주어진 것에 불평불만 없이 살기를 택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굳이 멈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추게 되는 날은 필히 오기 마련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도 자리 잡았다. 해주는 정해진 방향으로 흐르다 멈출 때 멈추더라도 온전히 그 물살대로만 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생각이었다. 지치면 좀 쉬어가기도 하고 험하고 거친 곳은 있는 힘껏 피하고 조금이라도 잔잔하고 가기 수월한 것이 보이면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 뱃머리를 들어 요령껏 가볼 요량이었다. 그러다 체력이 다하여 정 버거워지면 그때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나 현실은 그 생각 역시 어디까지나 그저 허황된 욕망에서 오는 이상과 다르지 않다고 일깨워주기라도 하려는 듯 더 냉혹하고 잔인하게 굴었다. 해주는 극심한 무기력과 동반하는 잦은 소화불량이 우울증과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 것일 거라 무심히 넘긴 탓에 그게 몸이 보낸 이상 징후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위암 말기로 손쓰기에 늦은 상태였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가 되어 있었다. 무너진 그녀는 처음 자신의 상태를 듣고는 한참을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못 이겨 누군지도 모를 상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그런 감정들이 잦아들자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부질없는 짓일 뿐이고 그렇게 허비하고 흘러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라도 주어진 것과 가족이 받아들이고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기로 했다. 세상에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에 비하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그나마 괜찮은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거기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비우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해주는 끝내 담당 의사가 예정했던 시간을 남겨놓고도 타고난 명이 거기까지였는지 좀 이르게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다. 생애 마지막 날 그녀는 남은 시간에 대한 미련은 없었지만 곧 맞이할 작별을 직감한 슬픔으로 애초롭게 눈물 흘리던 가족의 모습에 당장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에 더한 슬픔을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잠든 듯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과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 그리고 고요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낯선 이를 볼 수 있었고 그가 흔히들 말하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지만 저승사자라는 걸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다. 해주의 혼을 용도할 저승사자는 주로 묘사하는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덕포를 입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드라마에서처럼 멀끔한 검은 정장 차림도 아니었다. 그냥 사람과 흡사한 형상으로 온통 깊고 어두운 검은 형체를 띠고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저승사자나 사신 외엔 비교에 떠올릴 대상이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두려움이나 거부감보단 오히려 편하고 신뢰감이 들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한번 훑어보곤 걷는다는 표현보다 미끄러져 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호련히 돌아 유유히 앞장서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연히 생소하고 낯설어 묻고 싶은 게 많아 말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입술이 천근만근이라도 된 듯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고 몸만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의 영혼은 의지와 무관하게 말없이 묵묵히 그 뒤만 보고 따라갔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걷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된 영혼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 속을 알 수 없는 눈으로 사자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비통한 표정으로 무언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지만 입술조차 달싹일 수 없는 자신과는 달리 마치 입만 뻐끔거리는 것처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그들이 무척 궁금했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는 입과 나오지 않는 말, 스스로 걷고 서는 것조차 통제할 수 없는 몸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들을 수도 무엇 하나 물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다시 또 한참을 무시 아닌 무시를 거듭하며 가다 보니 어느샌가 눈앞에 살아생전 본 적은 물론 들은 적도 없는 마치 기묘한 이야기에나 등장할 법한 다리가 나타났다. 그 다리의 끝은 칠흑같은 암흑에 덮여있어 보이지 않았고 들어서는 입구는 철로 된 거대한 문으로 막힌 채 그 앞을 무언가 지키듯 서 있었다. 해주의 영혼이 그곳에 도착하자 자신들을 데리고 온 인간처럼 생긴 사자와 달리 짐승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험상궂게 생긴 문 앞에 서 있던 존재가 그들을 확인하고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리를 건너면서 그게 익히 들어오던 망각의 다리거나 저승으로 이어진 다리일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며 만약 그게 망각의 다리라면 그래서 모든 기억이 지워진데도 단 2가지만 남아있길 바랐다. 그건 언제부턴가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하며 항상 생각해오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환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또 환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두 거부하길 바랬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리를 다 건넜음에도 이승에서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해주는 다리를 건넌 후 그동안 막혀있던 말문이 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이 들었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전히 앞서가기만 하는 사자를 불러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자는 물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고 묵묵부답하며 초지일관 앞을 향해 가기만 했다. 해주는 그런 모습에 자신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내심 언짢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도 그냥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지 당장 알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어차피 곧 알게 될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 기다림은 다행히 오래가지 않았다. 머지않아 자신을 데리고 온 저승사자와 매우 흡사한 모습의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며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걸음이 멈추더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도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자는 풍기는 분위기와 달리 어투에서는 진중하면서도 의외로 친절하고 자상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긴장되어 얼어있던 마음이 좀 풀리는 기분이 들자 한결 편안하고 가볍게 되물을 수 있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또 호련히 사라지던 모습을 감췄다. 긴박함 속에 춤추는 우리 끝없는 밤의 유랑 그딴 속으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한극단의 막이 내리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다음 희생자는 바로 너일지도.